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으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를 만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야당의 낙마 1순위로 지목돼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43일 만인 어젯밤 자진 사퇴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4개국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 견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 비서관을 없애고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 등에 맡기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애초 알려진 올해 하반기에서 다음 달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오늘 코로나19 환자는 주말 영향 감소로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은 크지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원숭이 두창 발병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국내 유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정체불명의 인공동굴 4개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이 무기고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돼 연구 가치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득표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데 국민의힘과 협의를 통한 후반기 의장당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 오늘은 어느 곳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에서 군포 아파트 단지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사수가 당의 제1 목표로 꼽히는 만큼 공약이획을 약속하며 김은혜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역구인 강릉을 포함해 영서와 영동 모두 방문하는 광폭 유세로 강원도에서 확고한 우세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유세 과정에서 왜 처절하게 반성하지 않느냐는 질책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며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성하고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자리에만 목숨 거는 정치를 버리고 국민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지역구인 구리를 비롯해 의정부 등 경기도에 집중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서울 곳곳을 누비면서 송영길 후보와 구청장 후보를 지원 사격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들 선출한다면서요? 네, 민주당은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뽑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새 의장 후보인 김진표, 이상민, 조정식, 우상호 의원의 4파전, 부의장 후보인 변재일, 김영주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시 반쯤 최종 후보를 발표하고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원구성 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후반기 의장단 구성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내로남불과 앞다르고 겉다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도 여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은 이율 배반이자 국민 기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후폭풍도 여전하다고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서 정호영 후보자의 불법 부당행위가 드러난 게 전혀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하는 거라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사퇴가 늦은 게 아니냐는 민주당의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정 후보자의 뒤늦은 사퇴는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혼란에 빠뜨려 국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 후보자의 잦은 사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허구임을 시인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윤 대통령에 돌렸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 회의에서 영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자리라며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등의 어려움 속에 지역 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IPEF 참여로 인해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안보 기술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런 협의체 참여가 한국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창설된 데 이어서 오늘은 쿼드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협의체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공동성명이 오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일본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일본 도쿄입니다. 네, 조금 전에 회의가 시작됐죠. 오늘 어떤 내용이 논의됩니까? 네, 일본 총리관저에 모인 4개국 정상은 조금 전 기념 촬영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쿼드 정상회의는 약 2시간 정도 진행되고 오늘 낮에 공동성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 공동성명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이 힘을 앞세워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분야 협력도 중요한 의제인데요. NHK는 이번 공동성명에 앞으로 5년간 인프라 정비를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참가국이 위성 데이터 공유 등 우주 분야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화웨이 등에 대항해 이동통신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게 되는데요. 쿼드 정상들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어제 일본에 도착한 인도 모디 총리와 알바니즈 신임 호주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 경제구상 IPEF 출범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네.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또 유엔 안보리의 상임 이사국 진출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건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 주요 언론들은 미일 두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시다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혔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강한 일본에 지지를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일 양국의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겨냥한 안보 부담을 나눠 갖기 위해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아베 정권 이후 일본은 본격적으로 방위력 강화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 등을 추진했기 때문에 미국의 지지가 힘을 실어준 셈이 됐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국민 여론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 정부가 안보 위기를 강조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다만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이 방위비 증액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또 국내 비준 절차도 복잡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제 IPEF 출범식을 마친 뒤 바이든과 기시다 두 정상은 친밀한 분위기 속에 일본 전통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미일 양국은 강고한 동맹을 재확인했지만 중국의 반발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를 마친 뒤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344명, 지금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99만 3,985명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32명, 사망자는 19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24,006명으로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과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간 발생 동향과 위험도 평가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9주 연속으로 감소하였습니다. 5월 3주 주간 확진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하루 평균 25,982명이 발생하여서 전주 대비해서 27.9% 감소하였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3으로 8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였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하였으며 19세 이하 연령군에서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의 연령층의 발생은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18.7%를 차지하였습니다. 5월 2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188명, 사망자는 250명이 발생해서 전주 대비 각각 24.8% 그리고 32.8% 감소하였습니다. 누적 사망률은 80세 이상에서 10만 명당 668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48명, 60대는 40명입니다. 사망자 위험 요인 분석 결과 여전히 고연령층,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분들의 사망 위험이 높습니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91.6%였으며 60세 이상에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로 낮음에도 사망자 중 약 37.1%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세부 계통 검출률은 BA.2.3이 61.6%, BA.2가 35.1%로 확인되었습니다. BA.2.12.1이 13건, BA.4 1건, BA.5 4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관련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BA.2.12.1은 총 32건, BA.4는 총 2건, BA.5는 총 6건이 국내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국외 발생은 신규 발생 369만 명으로 7주 연속의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6.5%,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0.7%로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5월 3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신규 변이 유입 그리고 국내 확산 위험성 증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돌파 감염 우려 등이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일부 국가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 이후 원숭이 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미국과 유럽과 같은 국가에서 18개국에서 감염과 의심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 이 원숭이 두창은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DR 콩고 등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사람 간 감염은 드문 것으로 평가됐지만 해외 여행 증가와 또한 최장 21일에 달하는 잠복기를 고려할 때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16년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하였으며 국내 발생에 대비해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와는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습니다. 충분한 경계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없으나 국내 유입에 대비해서 방역당국은 해외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발생 지역을 여행하시는 경우에 야생동물과 또 유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시는 경우에 발진, 발열 등 증상이 있으시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고 또한 귀국 후 3주 이내에 발열, 오한, 그리고 수포성 발진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신규 발생이 소폭 증가하였고 특히 BA4, BA5형 변이가 우세화된 남아공에서는 신규 발생과 사망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닙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위해 실내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 진행과 사망을 예방해주는 예방접종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이제는 없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직속으로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밑그림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오늘 관부에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대신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 등으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오늘 입법 예고를 통해 내용이 구체화된 겁니다. 법무부는 우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정보의 수집 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또는 고위 공무원이 단장을 맡게 되고 단장을 보조하는 인사정보 1, 2 담당관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규모는 단장과 1, 2 담당관을 포함해 검사 최대 4명, 경찰과 3급부터 9급까지 일반직 공무원 등 모두 20명이 소속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이 공직 후보자 등의 정보 수집 관리 권한 일부를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이외에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내용도 입법 예고에 담겨 있습니다. 법무부와 인사혁신처는 내일까지 국민과 기관, 단체의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다음 달 초쯤 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부서가 신설될 전망입니다. 다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안 그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이른바 소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까지 가지면 법무부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하면서 공직자 검증을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신상털기와 뒷조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우철입니다. 고물가 비상입니다. 관련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예상하는 앞으로 1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또 올라서 9년 7개월 만에 최고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지난 2012년 10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 물가 인식은 3.4%로 2013년 1월에 3.4% 이래 9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네,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 한전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서 1분기에만 8조 원 가까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한전이 이번에는 전력 도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입니까? 네, 코스피에 상장된 공기업이죠.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 도매 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전력량 거래 가격을 이른바 SMP라고 합니다. 도매가인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가격에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달 SMP는 킬로와트시당 202원쯤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200원 선을 뚫고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76원쯤보다 2.6배나 급등한 것인데 이런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한전의 적자 원인은 탈원전 정책에다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벌어져서 발전 원료인 국제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아주 복합적인데요. 이런 긴급 사태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물가 상승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단 전력시장에 이렇게 상한 가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력 거래 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일간의 행정 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상한제로 인해서 전력을 파는 곳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민간 발전사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분기에만 약 8조 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지난 18일에 비상경영대책위를 가동하면서 해외 사업 구조조정 등 가능한 모든 사고 방안을 총동원해서 약 6조 원의 재무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적자 탈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자 해소책으로 가장 쉬운 방법은 판매 대금인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행 여부가 미지수이고 특히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인해 정부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조치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긴급 처방이 없으면은 올해 한전의 누적 적자 규모는 총 3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난달 기준 한전의 누적 차입금 규모는 51조 5천억 원쯤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네, 계속 물가 얘기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하고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식량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원각사 무료급식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무료급식소 사정도 어려워진 거죠? 네, 맞습니다. 이곳 무료급식소는 조만간 점심 배식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의 메뉴들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짜장밥과 무생채 그리고 오이채들이 나와 있는데요. 짜장밥 같은 경우에는 당근이나 감자, 양배추 그리고 무생채나 오이채 같은 경우에도 모두 야채가 들어가는 메뉴들입니다.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공수해 이런 메뉴들을 만들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 되면 이런 메뉴들을 매일매일 제공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이곳 무료급식소는 카레나 짜장면을 만들 때 필요한 감자나 양파, 무, 호박 같은 식자재들을 상자 단위로 구매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한 주에 70여만 원 정도였는데 지난주 기준 비용이 11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물가 인상 여파로 40만 원 이상 오른 건데요. 한정된 예산안에서 가급적 많은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대접하려다 보니 반찬 수를 줄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부로 한숨을 덜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단체는 경기 남양주시까지 오가며 무료로 고기를 기부받아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경우 한 달 식자재비가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단체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체감상 20% 정도 물가가 올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밀 같은 곡물부터 석유 같은 필수재까지 상당량 생산하는 국가 간 전쟁의 여파가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겁니다.
물가 안정과 상관없이 취약계층에게 매일 아침 점심을 대접하는 무료 급식소들은 식자재 기부 같은 현물 기부가 가장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 급식소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 수위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대폭 수정이 아닌 이주비, 원자재값 상승분 반영 등 미세 조정에 무게중심을 뒀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과 관련해서는 ABC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착공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D 노선과 EF 노선은 임기 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할 계획이라며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인 관계이거나 였던 사이에서 벌어진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이 지난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어제도 20대 남성이 자신을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또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남동구 다세대 주택 계단 주변으로 경찰 통제선이 둘러 있습니다. 통제선으로 둘러싸인 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방 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나왔는데 경찰차가 와 있어서 좀 사람들이 웅성성하고 경찰분 몇 분이서 내리셔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냥 그거 같은데 그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고, 자기 안 만나준다고. A씨 역시 이 과정에서 팔 쪽에 가벼운 상처가 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만 7천여 명. 데이트 폭력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만큼 젠더 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동두천 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2살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경기 동두천시 자행동 일대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벌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서자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뭄과 이른 더위 속에 곳곳에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화재로 7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을 향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아리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10여 명이 한때 대피했고 70대 남성은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0시 20분쯤엔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야산 인근에 3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이 있었지만 다행히 초기에 진화돼 임야 0.02헥타르만 소실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9시 반쯤 대구 남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고 경기도 동두천의 한 배관 창고에서 난 불을 끄기 위해 관내 소방 인력이 모두 동원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징계 내역을 전수조사해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징계받은 지방의원의 70%가 이번 선거에 또 나섰고 이 가운데 60% 정도가 당의 공천을 받은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징계 이유를 들여다보니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는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새 농수로가 들어서기 3년 전인 지난 2017년 이곳에선 군청 발주로 농수로 신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건설업 하는 군 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자신의 지역군의 공사 6건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차명 수주 사실이 적발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는 25일 출석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똑똑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서출지 되기 전부터 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법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이번 6일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사선에 도전합니다. 묘하더라고. 어떤 분은 뭐 수사하다가도 제 것대로 하다가도 끝나고 제 거는 오히려 더 대쁘고 사실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렇게 시골에 다 있을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건수는 모두 200건입니다. 이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지방의원 신분을 이용해 불법으로 지역건설 공사계약을 따내거나 알선한 사례, 즉 지방의회와 지방행정권력의 유착, 이해충돌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불거져 징계까지 이어진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 의심 사례는 무려 300배가 훌쩍 넘는 9,600여 건에 달합니다. 기초의원들의 대다수가 건설업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사라든지 이 모든 걸 군청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장과 군의 기초의원들이 결탁을 해야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 편성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초선 혹은 재선해서 정치적인 이력을 쌓아올 때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을 과연 누가 하고 있는지는 면밀한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사유는 이권 개입 말고도 다양합니다. YTN이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정보 공개 청구해 받은 지난 8년간 의원 징계 내용입니다. 이해충돌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건 말이나 글 혹은 거짓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는 명예훼손과 모욕, 막말, 폭언입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성추행에다 횡령, 사기나 뇌물수수, 성알선 등 온갖 범죄와 부도덕한 행위가 징계 사유로 기록돼 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해 창문을 통해 방안을 쳐다보고 우리 사채 논란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이 의원직에 복귀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한 반발을 나섰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체 징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은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해임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 농부들이 얘기하는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씨를 파종을 했는데 불량 씨앗이야 이게. 그래서 씨를 바꾸려고 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1년 농사가 파종인데 지역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파종을 잘못하면 먹을 게 없어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실태를 알리는 YTN 연속 보도. 내일은 지방의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동료 의원들의 묵인 속에 징계조차 받지 않는 부조리를 보도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씨를 잘 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경기지사죠. 후보들이 2차 TV 토론회 가졌습니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서로에게 한 채의 양보 없는 공세를 펼쳤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토론 시작부터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으로 갈 때는 공공주도의 재건축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 뒤에 한나절 지난 다음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공공이 빠지고 신속한 재건축이라고 민간을 암시하셨죠. 김동연의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주민 의견에 따르는 것입니다. 공공에서 좋은 점도 있고 민간에서 좋은 점이 있겠죠. 김동연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KT 채용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검사가 공채 과정 A 추천을 인하여 내에 있습니다. 시댁 쪽에서 책임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청탁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정부에 있던 사람이었고요. 아마 수사가 저를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김은혜 후보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거론하며 이 전 지사와 김동연 후보를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이었죠. 그 사적 유용에 지금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재명, 김혜경 부부 설득해서 사법당국 조사를 받게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법당국에서 할 얘기를 제가 왜 이재명 후보한테 하겠습니까? 사법당국 판단에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면 그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일이죠. 김동연 후보 역시 김은혜 후보의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에 대해 말 바꾸기라며 공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일산대교 무료화 반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무료화를 찬성했어요. 무료 프리패스라도 발급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일산대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밖에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은혜 후보의 남편 건물 재산 누락 의혹과 김동연 후보 지인의 기재부 부정 채용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고 강용석 후보에게는 윤 대통령과 당선인 시절 통화했다고 언론 인터뷰한 데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예상했던 북한의 도발이 없었던 배경이 공개됐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무엇일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미 정상회담 또 IPEF 어제 출범하고 숨가쁘게 움직이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침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현철의 장례식이 공개됐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현철의 장례식 때문에 북한이 계획했던 도발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 중에 계획을 취소하고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도발 행위를 하더라도 별무 효과가 없다는 판단, 그리고 아마 중국 측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미국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이제 이번 기간 동안에 어떤 특별 동향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그 카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 장례식 그 모습을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많은 군중이 몰렸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떤 인물들이 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은 다 모였고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북한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한 그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코로나 확산이 다른 데도 아니고 평양에서부터 시작됐는데도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장례식을 했다, 국가장으로 치렀다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그 소위 그 장례식 정치를 또 한 번 또 보훈 정치를 하는 그 사례로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민심을 추스리는 게 김정은 정권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장마당 세대는 계속되고 가중되는 경제난 때문에 그리고 세계 정보와 어떤 문화의 접촉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심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당과 지도부는 여기에 제대로 대치를 못한다는 비판이 암암리에 이제 주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고 또 2019년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빈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장군님이 약속했던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일 없게 했다는 10년 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민심을 추스릴 수 있는가? 그 애민 정신,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과 지도부에 충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꼭 보훈을 한다, 보답을 한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이제 보훈 정치라든지 장례식 정치는 사실 북한 역사상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일 큰 예가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이제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을 때 그 장남이자 후계자인 김정일 나중에 국방위원장이 사실 주석직을 승계를 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어떤 공직도 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분석하기에는 김정일이 이제 북한 지도자로서 승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결국은 군부가 김정일을 몰아내고 집권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김일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한 것은 무엇이냐면 김정일이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는 장남으로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것이죠. 6.25에서 왜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공직을 맡지 않고 그 묘소를 보호하면서 이제 효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례식 정치를 김정일이 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으로 나라를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북한에서는 주석이 없습니다. 오직 그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주석만이 영원한 주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례식을 통해서 최고 존엄을 과시하고 또 보훈 정치, 국민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현철의 장례식도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국면에서 민심을 추스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네. 저 보십시오. 지금 그 눈물을 막 흘리거든요. 그리고 관을 직접 운구하고 맨 앞줄에서 그리고 좀 전에 이제 흙을 먼저 그 관 위에다 뿌리는 가족들보다 그 모습을 봤는데 이 현철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김정은 그 위원장 일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이 이제 후계자로 정해지는 것은 사실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시발은 아무래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그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후계자를 그 아들 3명 중에 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남 김정남은 너무 친중이라는 면에서 또 아버지와는 정치적 사고가 다르다는 면에서 일찍 배제됐고요. 둘째 아들 김정철도 정치 지도자감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어서 결국에는 어린 나이지만 제네바에 있었던 김정은 3남이 이제 후계자로 지목이 되고 3년 동안 후계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그 6.25 전쟁 당시 김일성 호위 부대에서 근무했고 김정일 그 위원장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특히 김정은 후계자가 군부 장악을 할 수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현철의 장군이 이제 지목이 됐죠. 굉장히 큰 신세를 진 어떻게 본다면은 그 군부 장악에 있어서는 은인인 그런 인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그 국장으로 하고 저렇게 많은 인파들이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하에서 했다는 것은 약간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민심 추스리기, 그다음에 그 인민의 충성심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한테 시급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저기에 그 현철의 빈소에 근조 화환이 있는데 그 명의가 국가핵동력위원회입니다. 그렇더군요. 핵 개발에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현철이가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필 국가핵동력이라는 근조 화환을 보였는가는 결국에는 김정은 정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입니다. 정권 안위를 위해서는 핵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두 가지, 민심을 추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는 번지고 있고 경제는 엉망이고 그렇다면 핵 강국으로 자신의 정국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이런 장례식 정치 제스처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핵동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국가기관이 등장한 게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이게 뭐 새로운 기관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좀 확대 재편한 건가요? 기존에 있던 기관을 확대 재편하는데 이제 그 여기서 핵을 가지고 그 핵에 대해서 이제 소위 그 북한 핵 탄두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별로 그 기여도가 높지 않았던 현철의 빈소에조차도 이런 기존 원자력 공업성을 확대 재편한 기관의 명의로 이런 그 근조 화환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은
핵을 틀어지고 예. 그 미국과 한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단초입니다. 네. 앞서 이제 박사님이 그래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중국이 좀 그 메시지를 보냈을 수 있고 실익이 없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감안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30일이 이제 미국의 연휴인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 그때쯤 뭔가 뭐 미사일 또는 핵실험 가능성 있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왔던데 이후에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CSIS의 한국 전문가 석자인 그 빅터 차가 그 얘기를 했죠. 미국의 그 메모리얼 데이를 타겟으로 해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북한의 행보를 보면은 미사일 핵 도발은 미국의 중요한 국경이라든지 선거 일정에 맞춰서 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만 사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 미사일을 너무 자주 도발하기 때문에 그게 뭐 국경일이라든지 비단 미국의 국경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경일, 비단 미국의 선거 일정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거 일정하고도 겹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것보다는 2021년 1월에 제8차 당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선언을 한 국가 그 국방력 현대화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서 또 미사일 실험, 핵 실험, 기타 무기 체계 실험을 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미사일 실험을 했을 때 그것이 미국 국경일과 같은 날일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때 조선노동자 8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 무기 부분 최우선 5대 과제를 꼭 달성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체연료 장거리 미사일 개발, 그리고 다탄두 개별 유도 기술, 멀브라 그러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을 국방 중기 계획의 5대 과제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군에서는 이것을 빨리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김여정 부부장이 친절하게 우리한테도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전략무기 개발을 하는 것을 도발 행위라고 하느냐. 문재인 정부는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도 국방 중기 계획이라는 걸 하지 않냐. 우리도 이것이 우리 5개년 계획이다. 우리 행위가 하면 도발이고 대한민국이 하면은 그거는 당연한 그 자주국방 행위냐. 이건 안보 내로남불이라고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비판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도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2차적인 목표고 결국에는 조선노동당 8차 대회 때 세웠던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전략무기 부분에서 이 5대 과제를 꼭 달성해야 되는 국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으면 이거를 계속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1년 초에 가장 많이 봤던 거는 아무래도 극초음속 미사일 테스트였죠. 그러니까 이제 과제를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미국 독립기념일에도 도발을 할 수가 있고 예. 뭐 한국 정치 일정에 맞는 날짜에 또 도발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도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이 준비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좀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게 북한이 저희랑은 다른 정치 체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즉각 반응을 해야 되는 정치 지도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고 예. 또 최고 전엄이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꼭 실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김정은 정권은 요즘에 나오는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코로나 방역이 성공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있어요. 뭐 21만 명의 그 발열자라 그러죠. 확진자가 아니라 나오고 있지만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적인 방역 조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증명됐다고 했거든요. 방역 조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8차 당대에서 얘기했던 전략무기 부분 최우선 5대 과제를 좀 늦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앞뒤가 맞지 않죠.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니까 다시 이 국방 현대화 계획을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오히려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좀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북한은 다시 한번 이제 도발 사이클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북한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고물가 상황 보도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 천연가스 가격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크게 오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세계 가스총회 개회식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축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탄소 중립 달성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을 합리적으로 섞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탈원전 정책 폐기를 다시 한번 공언한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 가스 산업의 올림픽인 제28차 세계가스 총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강주명 국제가스연맹 회장님, 알타니 카타르가스 사장님, 피터 클라크 엑슨모빌 부사장님, 그리고 세계가스산업 관계자 여러분, 이곳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가스총회는 1931년 영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 뜻깊은 자리에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가스 산업인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이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이러한 발전의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1986년 천연가스가 국내 최초로 도입이 됐고 현재는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40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세계 LNG 수입 3위, LNG 저장 용량 2위, 또 LNG 선박 수주 1위 등 글로벌 가스 산업을 이끄는 핵심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에너지 부분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가 에너지 정책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 천연가스를 합리적으로 믹스해 나가야 합니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을 뿐 아니라 늘어난 글로벌 수요를 만족시키고 에너지 빈곤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탄소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수소 생산 기반을 확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최근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수입선 다변화로 자원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해외 투자의 활력을 높이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내외 귀빈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이번 세계 가스 총회에 세계 천연가스 공급 기업과 또 수요 기업,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위기, 기후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해안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총회가 열리는 이곳 대구는 로봇, 미래차, 또 첨단 의료 산업의 중심이
중심입니다.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문화도시이자 스마트시티인 대구의 다채로운 매력과 정취에 흠뻑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세계가스총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하순에 해당하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특히 열기가 쌓인 남부지방은 경북 경산이 무려 34도까지 오르는 등 또다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을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와 충남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 새벽까지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때이른 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